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미국 증시가 보합권으로 끝났는데 우리 시장도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약간 오르고 나스닥이 약간 빠진 것처럼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조금 오르고 코스닥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비슷하게 연출이 된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도 같이 샀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많이 사면서 외국인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기관이 팔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오늘도 한 2점 몇 퍼센트 올랐죠. 요즘에 흐름이 계속 좋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고 그 커지는 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그 친환경 이제 에너지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걸 ESS라고 하는데 그 이제 대형화 하다 보면 당연히 그 2차 전지의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보면은 2차 전지가 무슨 양극재니 음극재니 하는 그런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멀었죠. 뭐 10%나 될까요? 지금 저는 뭐 한참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덕분에 지금 아주 제 뭐 지인들과 가족들과 멤버십 회원들과 뭐 저도 제 계좌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7월 정도부터 한 두 달 넘게 지금 아주 그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고요. 뭐 수소라든가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뭐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 뭐 유통 이런 것들이 섹터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엔터도 뭐 비슷하죠. 근데 유독 못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 경제 성장기의 거의 끄트머리까지 왔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인지 제조업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 분야, 화학, 또 철강도 좀 주춤하죠. 어, 올해 상반기 무렵을 달궜던, 정말 뜨겁게 달궜던 그런 종목들이 하반기 들어서 좀 많이 좀 지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지금 3분기 들어서는 뭐 완전 그 2차 전지가 장을 이끌고 수소와 위드 코로나가 밀고, 그러니까 세 섹터가 서로 밀고 당기고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시장이 계속 어떤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가는 애들만 계속 가고 가는 애들이 크게 가고 못 가는 애들은 계속 못 가고 좀 가는 것 같이 보여도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 빠지고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에 가는 애들을 올라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2차 전지의 경우는 뭐 아직도 멀었다. 그런 뭐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하고 지금 에코프로비엠 어디였죠? 신한이었나요? 한국투자였나요? 신한이었나 한국투자였나? 그 증권사에서 또 지금 기존의 44만 원을 54만 원으로 그 목표가 높이는 리포트가 아까 나왔던데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밀고 가는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셀트 삼형제는 전혀 뭐 주가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올랐나 싶었는데 또 그만큼 다 빼고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 지금 또다시 공매도와의 어떤 싸움이 또 심해진 상황인데 이게 공매도가 눌러서 못 갔다기보다 못 가니까 누르는 거예요. 공매도가. 그러니까 못 갈 것 같고 실제로 못 가고
어떤 지금 큰 모멘텀이라고 여겨지는 재료들이 나와도 움직이질 못하니까 공매도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3분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4분기가 눈앞에 있는데 4분기에는 진짜 그 레퀴로나주를 비롯해서 온갖 다양한 소재들이 좀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확인되면 이제 사겠다는 뭐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시장의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그 아주 그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이게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시장의 판단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나올 때 그 재료가 실제로 실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분명히 어떤 방향성이 잡힐 텐데 지금 시장이 누르는 이유는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2, 3주 정도 뒤면은 3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한 달 안에 나올 텐데 이 셀트 삼형제의 3분기 전망도 좀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 4분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그 뭐 해외 유럽이라든가 그 미국의 승인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크게 폭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데 그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살 게 많으니까. 2차 전지부터 수소부터 위드 코로나부터 지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애들이 워낙 천지 널려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먼저 사서 갖고 있다가 셀트리온 삼형제는 나중에 이제 그런 호재 모멘텀들이 실제로 호재였구나 실제로 실적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겠다는 거죠, 시장이.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미리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갖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가겠지만 그 올라가는 속도마저도 지금 금리 올라가고 이제 테이퍼링 시작되고 내년 한 하반기쯤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눌려갈 가능성이 큰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못 가고 이제 시장이 눌리고 하락하고 큰 폭으로 이제 막 떨어지거나 이러면 혼자 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489종목이 올랐고 373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27% 오르는데 그쳤다는 건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들이 좀 더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도 694종목이 올랐고 649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는 0.21% 빠졌으니까 대형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팔았고 코스닥은 기관만 팔았습니다. 해외 증시 보면은 오늘 뭐 상해가 0.84% 빠졌고 항생은 0.07% 올랐고 다우존스가 0.1% 나스닥은 0.03%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의 혼조세로 하락 출발한 이후 중국 규제 리스크 등으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중에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소폭 상승을 보였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에서 매일매일 발표하는 그런 증시 분석 자료인데 이 거래소에서는 또 코스닥 시장 1일 동향이라는 것도 매일 공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소개는 안 해드리고 있었는데 오늘같이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만 빠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유가 뭘까? 코스닥만 분석한 자료도 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고요. 대내외 증시 리스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약보합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헝다그룹 달러 채권 이자 미지급 소식에 불안감이 재점화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 실적 전망 둔화 등의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고,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순매도세로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였으며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남북 경협주가 연일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까 시장 종합 분석의 두 줄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시총상위주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비슷하게 0.5% 안팎의 흐름을 보였고, 네이버가 0.62% 빠졌고, 삼바가 0.22% 빠졌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카카오, 삼성 SDI가 주르륵 빨간불을 켰습니다. 셀트리온 2.55% 빠져서 시총 상위주 중에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2% 빠졌고, 제약이 3.19% 빠졌고, 펄러비스가 거의 6%대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2%대 빠졌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뭐 초반에 많이 빠지다가 결국은 장 막판에 오후장에서 슬슬 올리더니 결국 빨간불을 켜고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은 또 오늘 장 마감하고 큰 폭의 그 목표주가 상승 리포트가 오늘 나와서 아마 내일 또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대원제약이 6%대, 오리엔트바이오가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JW 중해제약 우선주가 3.3% 빠졌고,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성제약이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상승 종목, 제약 상승 종목 보면 국전약품이 14%대, 셀루메드가 8%대, 조화제약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바이오플러스가 17%대 빠졌고, 휴마시스와 바이젠셀이 7%대 하락했습니다. 며칠 전에 휴마시스 누가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말렸는데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보면 어제보다 2020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에서 셀트리온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셀트리온, 삼성 SDI, HMM, LG화학, 후성의 순으로 많았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아난티, 펄어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지누스, 대우조선해양, 제일기획, 셀트리온, LX홀딩스가 상당히 거래 비중이 많았는데, 셀트리온이 오늘 전체 거래된 건수 중에 20.91%가 공매도였어요. 공매도의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다시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아미코젠, 유비코스홀딩스, 다원시스, SFA, 슈피겐코리아의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오늘 아이큐어와 이제 셀트리온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용 도네페질 패치제 도네리온 패치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런 패치 그리고 마이크로니들,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로니들 코로나 치료제였나요? 마이크로니들에다가 실어서 하겠다고 이제 치료하겠다는 그런 게 나왔는데, 패치 이런 것들이 이제 파스처럼 이렇게 붙인다는 거고, 니들이라고 하면 이제 주사 바늘 같은 건데, 마이크로가 붙으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몸에다 붙여서 이렇게 작은 바늘에 이런 약성분을 실어서 몸 안으로 침투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상당히 좋은 기술이고 엄청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주사 바늘에 대한 그 공포와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이라 그렇고요. 어쨌든 아이큐어라는 종목 제가 이 멤버십 방에서는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셀트리온하고 지금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도네페질 그 패치에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12년 동안 한 대충 3,900억 원대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였고,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도네페질 패치 그 개량 신약의 상업화 성공 사례다. 이제 이런 멘트가 달렸습니다. 12년 동안 나눠서 이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그런지 그 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이게 이제 어떤 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약을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좀 주목할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다. 뭐 마이크로니들 요즘에 라파스 또 막 빠지더니 라파스 많이 올라갔잖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 라파스 사가지고 올해 2분기 정도까지 갖고 있다가 꽤 그 수익을 많이 냈었던 그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기술에 주목을 해보면요. 아주 좋은 기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큐어도 이 패치라는 기술도 상당히 좋은 기술이고 주목할 만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아까 이게 매체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셀트리온 합병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 기사를 내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의 합병에는 그 비상장 세계사의 합병과는 달리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화약고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문제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굉장히 그 재무제표에 쌓여 있어요. 지금 저번에 제가 실적 발표할 때 언제 2분기였나요? 그 실적 자료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우려스러울 정도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그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제 딛고 그 해외에 수출이 본격적으로 레키로나주 같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이제 급속도로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통 때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할 만하다기보다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 새로운 뭐 우려할 만한 점,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지속되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기사도 나오고 또 시장에서는 이런 그 재고 때문에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3사 합병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오늘 나온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셀트리온으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 자산이 쌓였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판매 역량을 벗어나서 재고량이 쌓일 만큼 매출 수주를 또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고가 좀 쌓여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제 나갈 거니까 조금씩 쌓아놓는 거죠. 그,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이제 물량이 충분할 정도로 확보해 놓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재고 자산 자체가 우려라기보다 재고 자산에 대해서 시장이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악재인 거예요. 자, 오늘 셀트리온은 연 이틀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죠.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9월 16일 날 보시면은 35만 주까지 줄었다가 다음날 오르죠. 그리고 50만 주 밑으로 39만 주, 뭐 6만 주 이런 식으로 약간 거래량이 더 줄면 이제 더 팔 매물이 없다는 거니까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셀트리온의 경우는 저는 이 현재 수준에서 거래량이 40만 주대 초반까지 빠지면 그러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 이틀 연속 개인 매수만 들어왔는데요. 거래량이 이제 50만 주까지 빠졌는데 9월 16일 날 37만 주였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고 이제 그 지금 77만 주, 50만 주까지 빠졌기 때문에 역시 헬스케어도 40만 주대 초반까지 빠지고 나면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거래량에 주목하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약도 이틀 연속 개인 매수만 들어왔고요. 거래량이 23만 주까지 빠졌는데 9월 16일 날 16만 주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23만 주에서 이제 20만 주 정도 안팎까지 조금 더 거래량이 내려가면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경우 0.19% 500원이 빠진 26만 7천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18% 200원이 빠진 11만 2,100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고요.
제약은 0.33% 500원이 빠진 15만 1,1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봉 차트가 거의 비슷한데요.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지금 현재 구간, 이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하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거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이 하단의 가격대가 26만 5천 원쯤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26만 5천 원 정도까지 빠지면 거기선 지지가 나올 거고요. 대신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 매물대의 상단이 역시 좀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27만 원쯤 되는데요. 그래서 27만 원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왔어요. 그게 오늘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아래쪽 매물대에서 더 이제 매물대가 11만 2,300원 정도 되는 그 매물대 하단에 딱 걸쳐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매물대 하나 더 내려가겠죠. 11만 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올라가게 되면 이 긴 매물대의 아래쪽을 이제 저항선으로 부딪힐 겁니다. 11만 한 3,8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역시 매물대 긴 매물대를 오늘 하향 이탈했고요. 아래쪽에 121선이 있고 매물대 하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15만원 정도 되는 자리라 15만원대 정도에서는 제약의 경우에는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매물대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매물대가 제일 큰 매물대입니다. 15만 한 3천원 정도 되나요? 15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더 올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삼형제는 아주 강한 모멘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간다. 왜? 가까이에 있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3분기 실적 구간을 지나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거래량이 줄 때까지 약간 더 이번 주 오늘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 주 중반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 이달 말일 정도쯤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10월 넘어가고 나면 이제 4분기 기대감 또 내년도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9월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팔기도 너무 애매한 자리고 또 더 사잔이 불안하고 또 다른 종목들 가는 거 보면 너무 배 아프고 이런 아마 복합적인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봐주지 않을 때, 시장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모멘텀을 잠시 뒤로 미루고 어, 셀트리온을 더 매수하려고 생각했던 그 여윳돈이 있거나 또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셀트리온 삼형제의 비중을 살짝 줄여서 다른 잘 가는 종목들로 조금 갈아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게 쉽지도 않죠. 보통 그럴 거였으면 진작했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셀트 삼형제를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팔기도 어렵고 더 사기도 좀 불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자니 또 뭐 애매하고 타이밍 놓칠 것 같고 그래서 마치 그 사면 초가의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분명히 지금 가격대는 다 세 종목 다 싼 구간이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지금 당장의 이 손실과 약간의 손실과 그다음에 상승을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일봉 차트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하나 꼭 이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어서 그 뒤에다가 지금 기사를 이제 좀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반대 매매가 요즘에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B2 폭탄주의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금융감독원발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좀 퍼오려고 들어갔더니 서비스 점검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테이퍼링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B2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 그렇다.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거, 그래서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어, 금융당국의 소비자 경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용 매매에 대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주식의 신용융자 잔고가 25조 7천억 원으로 작년 3월 말에 대비해서 한 4배가량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반대 매매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반대 매매라는 게 신용융자의 규모가 담보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담보로 80% 계약을 하고 80만 원을 빌렸는데 주식이 더 빠져가지고 이 그러니까 그 원래 약정했던 값어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증권사가 그냥 하한가로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작년 3월에 진짜 엄청났죠. 작년 3월에 저도 그 아는 분들이 그 반대 매매 때문에 완전히 뭐 진짜 쪽박 차는 경우가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작년에 아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인 한두 분씩은 꼭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절대 비투하지 마라, 빚내서 하지 마라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빚내서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오히려 했으면 작년에 했어야죠.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레버리지 그 효과를 얻어내려면 시장이 오르는 타이밍에 해야지, 시장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시장에서 어떤 그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 속에서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 신용매매 위험성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신용융자를 통해서 투자에 나설 경우 주가가 급락할 때 손실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할 때는 신용거래 담보 유지 비율이 미달하게 되고 이때 반대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해당 주식의 주가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해서 투자 손실이 가속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요, 하한가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가 뭐 그냥 하한가 일방적으로 그냥 매도를 해버려요, 내 주식을. 그러면 지금 뭐 10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다 하더라도 70만 원만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내 계좌에 깡통이 되고 완전히 뭐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반대 매매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이게 작년 3월 19일 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순식간에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주가가. 반대 매매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럴 때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진짜 거저먹기로 그냥 주워 드시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달콤한 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얼굴 모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일부러 내 돈을 갖다 바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는 말자. 그리고 지금은 빚이 있으면 빚부터 갚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절대 위험한 구간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요동을 칠지 절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매매는 절대로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